저희가 이제까지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울산이라는 도시가 도대체 어떤 도시길래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을 유치하려고 하는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되는가, 뭐 시켜준다면 잘할 수 있는가, 뭐 기반이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결국은 정부의 심사를 받을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토리는 이 정도로 갈 거고요. 울산이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다는 건 다 아실 테고요. 그 중에 한 6,600만 제곱미터 이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울산의 산업화 역사가 한 60년 되는데 그동안 저희 세대에 계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국민학교 때 그림 그려라, 사성화 그려라 그러면 시커먼 굴뚝에서 연기 펑펑펑 나오고 삼각 지붕 있고 이것이 우리 경제 발전의 상징이고 자부심이었죠. 그렇게 시작한 도시가 울산이었고, 근데 지금은 산업화의 역사가 60년이 지나면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춰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이 지정되면 앞으로 10년 계획으로 하게 되고요. 울산은 저희가 가진 자원이나 기업들의 상황을 봐서 수요 유치형과 신산업 활성화 유형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뉴스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가 될 것 같다, 아니다, 뭐 이런 오고 설왕설래할 때 저희는 좀 움직여야 됩니다고 강하게 말씀드렸고,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님께서 물밑에서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저 몰라갖고 열심히 이제 제안을 했는데 오케이 바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이제 유관기관 간담회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국회 아까 권명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 가서도 포럼도 열었고요. 또 지역 토론회도 했었고, 또 저희 여기 손성동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저희가 뭐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로 지정해야 됩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오케이 합시다. 조례도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합시다.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준비 다 마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달에 저희가 드디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울산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 25% 기본으로 부과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나라는 웃고 있고 어떤 나라는 울고 있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앞에 있구나 했었는데, 현대는 이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습니다 해서 관세는 면제받았는데 과연 그게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 상황인지 신문에도 그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이게 현대는 웃어야 될 일인데 우리 시민들도 웃을 일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조선은 분야는 이제 미국이 군함이라든지 군함을 개조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가 있고, 석유화학과 비철금속도 울산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건 중국과 치열한 경쟁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더구나 이 모든 산업들이 중무장대형 산업이고 석탄화력 또 이산화탄소를 대량 발생하는 이런 산업의 에너지에 기반하다 보니까 이 산업 구조를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건 항공모함의 뱃머리 돌리기다. 항공모함과 같은 거대한 울산의 산업을 방향을 턴하려면 지금부터 돌려야지 원하는 시점에 적정하게 돌아갈 것이고, 그것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울산의 전력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춘 상태인데 문제가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LNG 복합화력 1.3기가, 원자력 2.8기가, 부유식 해상풍력 6기가와트,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이용률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 내지 2.5기가와트가 새롭게 공급 자원으로 투입되게 될 텐데,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투입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대규모 수요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여건을 분석해 보면 전국에서 6개 광역지자체 중에 울산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5개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70% 최소한 70%가량을 산업부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결국 울산의 경제는 각 기초지자체에 분산된 에너지의 상황을 보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드리는 것처럼 CO2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전력 기반이고 중후장대 산업이고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전력 직거래를 통해서 뭔가 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울산이란 도시가 울산이 하려고 하는 분산에너지 전략이 정부 정책 전략과는 부합하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2023년 3월에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거기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울산의 2차 전지, 미래차 신규 투자, 이거 결국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고 청정한 전력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했구나 하는 답이 나오죠.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뭐 앞에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최근에 발표한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 센터를 지방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보내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울산이 정부 정책과 국가 정책과는 아주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6차 집단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도 거기서 마찬가지로 울산의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집단에너지를 확대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의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약, 시장님의 공약이나 지자체의 계획, 중장기계획과는 맞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 12월에 시장님께서 이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에너지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시니까 다 아시겠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엄청난 다양한 기술들이 어디선가는 집약적으로 테스트되고 실증돼야 되는데 그 테스트베드로서 울산이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울산광역시 지방시대 시행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 투자하고 인재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갖추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에너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요. 금년도 2월에 결정적으로 이제 특화 지역 전력 수요 유치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다시 한번 천명이 되었죠. 이렇게 특화 지역으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는 이유는 결국은 다양한 투자 계획이 있고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도 있고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과연 갖춰져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너지 이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래 6개 작은 글씨에서 보시듯이 저희가 민간 투자 기회발전 특구 사업을 통해서 22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다 보시면 2차 전지 활용 수출, 2차 전지 원소재 재활용 이런 것 모두가 다 대규모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산업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에너지 공급 계획, 그중에 청정 에너지, 안정적인 에너지, 저렴한 에너지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것은 공연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업수도 울산에 다시 한번 재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조금 멋있는 말로 르네상스죠. 이제 앞에 60년을 지나갔고 새로운 60년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데 청정에너지 이것이 결국 우리 산업수도 울산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발전 방향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 요금을 합리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100년 넘게 한국전력공사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 크게 기여하셨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 중에 하나가 사실 울산이죠.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운영하는 전력요금 체계는 굉장히 경직적이고, 뭔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상황에 바뀌는 데 따라서, 또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생산지와 수요자의 거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 변수들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에너지 인프라가 이제 지역에 맞도록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이런 소규모 분산 에너지 자원들이 되는데, 이것을 수용하고 다른 기존의 전력과 같이 인테그레이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직 덜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고, 에너지가 이제 울산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발전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4개의 전략과 거기에 따른 12개 실천 과제입니다. 합리적인 전기 요금으로 실현한 특화 지역을 구상하겠다 이러는 건데, 사실 저희가 조사해 보면,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거로는 지역 내에서도 지역별 전력 요금 차등제가 실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부는 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료 직도입이라든지 분산초는 분산망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갖춰져 있는 기존의 전력 생산 유틸리티들을 천연가스 기반이었던 것을 혼소로 갔다가 수소 혼소로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수소 전소로 가는 이런 기반도 만들 준비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력 시스템도 저희가 고도화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력 시스템은 결국은 안정적이어야 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려면은 결국 변전소라든지 전력망 이런 것들이 다, 송전망, 배전망 모든 것들이 다 고도화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 안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저렴하게 공급하면 그것이 에너지 안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환경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과연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울산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특화 지역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좀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간판 달고 끝낼 것이냐, 이 사업 간판 달고 끝낼 것이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자 생각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동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결국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이 이제 이런 산업들이 결국은 글로벌화돼야 되고, 우리가 최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울산을 찾을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또 저희의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2034년까지 분산에너지 자원을 2기가와트 추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유연화 자원 확보해야 되고요, 전력 계통을 보강해야 되고, 탄소 순환 생태계를 갖춰야 되고, 전용 항만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지원센터가 필요하고. 그런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이미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결국은 울산이 하는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편린화되어 있는 이런 퍼즐들을 맞춰서 실제로 울산이 새로운 청정 수소 산업 도시로 변모하는데 퍼즐을 맞춰서 완성된 그림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희의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로드맵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에너지 생산은 결국은 저희가 청정화로 가야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에너지 시대는 청정해야 되고요, 풍부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저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돼야지만 울산의 새로운 산업이 육성되고 울산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이 에너지 생산 분야에서 할 것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자가 발전, 집단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풍력 발전 외투 기업에서도 몇 분 오셨는데 그분들하고 최근에 그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풍력 발전 정부가 이제 국가 전력망을 보강하겠다는 특별법도 만드셨고 해상 풍력을 빠르게 촉진시키겠다는 법도 만드셨고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과연 정부의 재정과 이것이 같이 움직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분산에너지의 자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수소 생산에 같이 동참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도 드렸던 생각이 나고 앞으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도 계속 검토해 나가고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장 거래 부문에서도 배터리 ESS, V2G, 섹터 커플링, VPP. 섹터 커플링은 결국은 수소의 양산 체제를 염두에 둔 것이고요. 정부 계획대로 하자면 80%를 해외에서 사와야 되지만 그러나 국내에서도 핑크 수소라든지 LNG 계질 수소라든지 청록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안보와도 연계되는 것이고 지역의 산업을 새롭게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항만, 파이프라인, 전력망 이것은 거의 검토가 되어 있고요. 이 트랙 말고 또 다르게 저희가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트랙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깊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다르게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로 선정되고 수소 특화지역으로 지정돼서 결국은 청정한 연료를 생산해서 청정한 전력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청정한 전력과 청정한 연료를 필요하는 산업들이 울산으로 오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 울산은 그러면 그런 청정 수소를 청정한 연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 되어 있고 이 자료는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재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인프라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분산에너지 육성을 위한 재정 재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거 시청에서 저희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이것이 돼야지만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기술들이 와서 울산에서 테스트 베드로 쓰고 하는 그런 시장님의 비전이 달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앞에서 말씀 여러분께서 하셨지만 조례를 만든 것이 전국 최초고요. 이 조례는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이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 어떤 시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만드는 것 여기서 맞췄지만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분산 에너지가 울산에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수요 유치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화 지역 추진 체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산 분과와 인프라 분과, 신산업 분과, 국제 협력 분과를 나눠서 각 분과에서는 각 기업들이나 참여자들이 가진 그런 역량들을 모아서 새로운 아이디어, 법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때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제 협력은 저희가 호주하고 홍콩, 네덜란드 이렇게 이미 영국과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무국이 만들어질 거고요. 사무국 내에서는 이제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사무국에서는 분산에너지 센터 지원을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결국 울산은
울산은 세계에서 가장 보기 드물고 가장 좋은 그런 분산 에너지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청정 에너지로 울산의 산업이 청정한 산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60년을 도약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 강연해 주신 이한우 단장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앞에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굉장히 멋있는 비전과 전략을 보여주셨는데 그 비전과 전략을 갖춰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그 수단들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너무도 전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해서 제일 어렸던 부분이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느냐,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느냐가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는 좀 많이 기술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발표 내용을 뭐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자, 이 기술적인 방향, 이런 분산 전원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이 어떤 길적 수단을 갖고 이루어지고 어떤 근본적인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쪽 위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상세한 기술 내용은 간략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런 바탕에서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쪽 전력 기술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분들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 앞에서 뭐 말씀드린 내용 그거인데요. 전반적으로 뭐 앞에서 다 저희들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결국 지금 저희가 사용한 에너지가 생각보다 전기보다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석유, 석탄, 뭐 전기, 생각보다 전기가 우리 수용과 저희 직접 쓰는 입장에서 전기가 굉장히 집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전체 에너지 활용 분야에서 전기는 현재로 한 25에서 30% 미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전기 외에 사용한 에너지원의 문제는 뭐냐면 그 화학 반응이나 연소 반응에 의한 에너지를, 열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연소 반응이 하니까 이산화탄소를 수반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저희가 해결 당면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냐, 결국 전기가 가장 허용한 수단이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전기는 왜 그럼 전기가 각광을 지금 수단으로 이루어지냐, 전기가 태양광, 풍력, 다양한 그 화석, 연소 반응을 수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기계 기술,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이용해서 그 반도체나 다양한 부분의 기술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조금 오래됐지만 이 경향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새로 나온 자료는 마찬가지죠. 세계적으로도 결국 에너지의 큰 방향은 신재생 에너지나 결국 무탄소 전원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기반으로 사회나 에너지 산업이 변화될 겁니다. 자, 그런 사회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느냐,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럽 쪽에서 얘기하는 얘기인데 결국 탈탄소의 중심에 친환경 전기 에너지 중심의 사회가 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 전기 기술이 핵심인 거고, 그거를 그들은 올 일렉트릭 소사이어티에서 우리말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기 에너지 중심에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가 하는 활동이 전기 기반으로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경향성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분야, 운송, 지금 기존의 전기는 조명에 포커싱 됐다고 보시는 게 제일 맞죠. 지금 하지만 뭐 연료를 쓴다든지 뭐 수소를 만든다는 얘기, 연료 쓴다는 얘기고요. 집에서 같으면은 쉽게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하는 가스를 쓰다가 다 전기로 넘어가 있고, 난방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전기의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기의 사용량은 늘어나는데 그럼 이 전기는 어떤 기술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냐, 어떤 기조가 필요하냐 볼 것처럼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연하고 제어 가능해야 되고, 뭐 보건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회복성이 중요해요. 이 회복성이 중요한 거는 시스템이 전기가 정전이 돼도 빠른 시간에 빨리 복구돼서 원래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형태의 시스템들을 만들 때 이건 효율적이고 값싸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그냥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죠. 그런 측면에서 5년, 10년 전부터 나왔던 것이 아리백에서 생산 부분에서 신재생 중심으로 총사용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는 그런 개념의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24/7 CFA, 결국 24시간 7일 내내 카본 프리한, 결국 탄소가 없는 무탄소화한 에너지로 항상 전원이나 에너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얘기가 결국 계속 기술 장벽을 높여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력 기술도 이런 측면의 에너지나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의 방향성을 갖고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도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도 예상할 전력 수요는 지금보다 2배 이상. 지금 저희 우리나라가 현재 전력 설비가 한 120에 140기가와트입니다. 그리고 피크 전력이 100기가와트가 넘어가고 있죠. 그것들이 앞으로 2배 정도나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200기가와트나 300기가와트인데 근데 에너지가 사용하는 전원이 신재생 전원이면 뭐 이게 그거보다 더 큰 500기가와트의 설비를 가지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설비를 가져야지만 요 시스템들 운영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발전기만 그렇게 갖추면 되느냐? 아니면 그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수송화 공부할 수 있는 물리 체계인 전력 시스템 또한 그걸 받쳐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그 얘기는 좀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한다는 건데 자원은 한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의 여러 부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부분인가? 그런 부분이 전기 기술하는 사람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지금 11차 전력 수급 계획이나 다양한 분에서 우리나라도 반영돼서 지금 전형이 되고 있고요. 이 핵심에 대한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면 결국 기존에 저희가 10년, 20년 전에 화석연료 기반으로 했다는 것들이 앞으로는 태양광 풍력이나 부탄소 전원을 간다는 얘기는 기상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기상의 변동성에 대응해야 되고 우리의 사용하는 에너지 인프라는 그런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래프를 보여준 게 전력 거래에서 만들어진 이 자료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보시는 것처럼 전력 변동성 밑에 그래프에 그래프 보시면 요 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폭이 기존에 저희가 살 땐 굉장히 작아지만 앞으로 보신 것처럼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전력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이 변동성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갖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 전기 기술을 하는 사람이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이죠. 그런 방법에서 신재생 전원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 변동성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 기술적으로는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신재생 전원을 갖다 붙여서 공급망에 붙여서 공급 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활하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발전이 많이 되면 신재생이 더 나올 수 있지만 전력을 발생시키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버린 전기는 다시 나오냐? 그렇지 않죠. 저장해 놓지 않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의 고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결국 발전소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민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는 결국 인프라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갖추려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 다양한 기술적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신 것처럼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를 어떻게 더 보강시킬 것이나 결국 선로를 더 많이 깔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그건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예시하신 건 그런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인프라는 것이 조그맣게 뭐 집안 숨겨놓을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면적을 소유하고 그렇게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다 인근의 유해 환경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주민 수용성 문제들이 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기존에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화석기 연료로 지금 현재 400여 개의 발전기로 전체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 전원이나 이런 무탄 전원 형태로 공급이 바뀌게 되면 발전기가 4,000개가 되는 게 아니라 4만 개, 400만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앙에서 모든 발전기를 보면서 전기를 얼마든지 체크를 하면서 감시를 해주면서 전력을 공급하는 체계가 그냥 가능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잘게 쪼개서 부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적 수단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의 고민이 하나 뒀고요. 그다음 전기가 생각보다 전기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흘러가는데 물하고 달라서 물은 커다란 저수지에 탱크라는 거 넣고 남치만 담았다가 모자라면 뺐을 수 있는데 전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전기는 항상 필요한 만큼 만들어 필요한 만큼 써야 돼요. 근데 저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저장이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을 원하는 만큼 만들어내지 못해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앞에서 얘기한 거 많이 만들어질 때는 어딘가 담아놨다가 모자랄 때는 퍼스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인프라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부분에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런 앞에서 얘기된 기술적 문제를 고민한 그런 앞으로의 전력 시스템의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그럴까요?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 모인 분들이 분산에너지 특구나 여러 분산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민하는 게 전체를 통합하는 기존까지 죄송합니다. 전체를 통합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발전원이 작아졌고 송전망이나 배전망 큰 인프라 건축이 어려우니 작은 지역 단위로 시스템을 쪼개야 되고 큰 저장 장치를 만들기 어렵고 비용이 비싸니 작은 저장치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면으로 기술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런 부분들은 지역 단위에서 조그만 전력망 규모를 작게 해서 그 단위에서 문제를 구분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들이 전체 취합돼서 문제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역 단위에서 전력망을 운영하게 되고 그 전력망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 열, 다양한 에너지를 같이 활용해서 이 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도 같이 고민하고 그것들이 전기가 모자라거나 남을 때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협할선 체계가 만들어져야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그런 전기 에너지가 친환경 전기 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가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가장 전기 기술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송전망 중심 지금 큰 인프라 철탑 큰 발전소 중심의 인프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지금 지역 단위 우리 집 근처에 전봇대나 지금 보이지 않고 지하로 전기들이 이제 다 다니고 있는데 그런 수단들 지역 단위로 그런 것들을 바꿔줘야 되고 가장 크게 많이 바뀌는 부분이 아마 그쪽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발전원들이나 유연 자원들이 대부분 대형 시스템이 아니라 소규모 시스템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과 달리 송전망이 아니라 배전망이라는 우리 지역 인근에 다 같이 묶여서 운영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저희가 얘기하는 배전 시스템이라는 지역 단위에서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분산 에너지 특구나 여러 가지 얘기했던 들이 지역 단위의 그런 에너지 공급 체계를 제도적으로도 어떻게 검토해야 될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 결국 지금까지 크게 방향성을 놓고 보면 지역 단위의 전력망 그 배전망 중심에서 배전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잘 돼요. 지금 모니터링보다 훨씬 더 모니터링이 잘 돼요. 그 모니터링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발전들이나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전력이나 공급 체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방향성은 이 전력 시스템의 가관측성, 그러니까 결국 감시를 원활하게 하고 잘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기술 개발의 가장 큰 방향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전력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바꾸는 방법을 보면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기존 틀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공급된 시스템들이 어떻게 설계가 되고 있냐면 여기서 상위에서 만든 전력이 쓰는 쪽으로만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 선로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 결국 전기가 흘러가는 도체, 전선이 되겠죠. 전선이 흘릴 수 있는 물리적 전기 양이 존재합니다. 그 전기 양을 중심으로 해서 딱 그만큼만 그 안에 넣는 거죠. 그러면 추가로 더 전기를 필요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을 하나 더 까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원활한 제어가 없어요. 아주 고도의 감시가 없어도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틀이 현재로서는 앞으로 이런 전기 에너지 소요가 2배로 늘어나고 전원이 늘어나게 되면 이 틀을 유지하기는 더 이상 어렵습니다. 이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 보시는 것처럼 그런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망을 보고 물리적 한계가 아니라 운영적인 한계까지 끌어올려서 운영할 때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고민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기술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이 갖고 가는 기본적인 개념 좀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전력망 인프라에
기존의 전력망 인프라에 다양한 수소 운영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같이 묶여져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 전력망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직접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수단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기술 개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큰 틀에 얘기했던 어떤 기술들이 있냐 잠깐 보여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운영 시스템 기존에 보다 좀 더 고유한 망을 보고 이 망에서 발전이나 그러니까 결국 전기가 얼마나 만들어질 거고 또 얼마나 전기를 쓸 것인지 예측을 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단위에 어떤 식으로 발전량을 제어할지를 그런 지역 단위에서 공급하는 이런 형태의 운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운영하려면 각각의 어떤 요소들이 있나 여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한 열 몇 가지의 기능들이 같이 접목될 때만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기술들을 지금은 시나리오 베이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저희들 가상 환경에서 검토하고 그런 것들의 실현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쪽 하나에서 가장 또 다른 수단은 결국 선로가 쓰고 있는 결국 물리적인 전력의 전송량을 높여야 됩니다. 그 부분에 하나 가장 유효한 수단이 하나가 지금에 쓰는 교류관의 직류 방식이라는 거죠. 이 직류가 들어오면 선선에 가용하는 전기 에너지 수용량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온 컨버터라는 장치가 전력을 직접적으로 제어해주고 거기에 시스템의 다양한 요구 조건들에 맞춘 제어 기능을 또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기술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2020년부터 국가 단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시작돼서 앞으로 2029년까지 배전급에서 직류 시스템을 쓰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나 기술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가 왔는데 기술 개발 측면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앞으로는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테스트할지 국가 단위에서 그런 기술들을 한번 어떻게 검증할지 그런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지금 에이펜에 공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들이 아마 선정이 돼서 28년, 29년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전기 기술에 대한 다양한 검증이 가능한 수단들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 부분이 미국이나 해외를 쫓아가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전력망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IC라는 국제 전기 기술 협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중심으로 기술 백서라고 해서 기술 어떤 보고서 같은 걸 지금 작성해서 올 6월달에 발간할 예정이고요. 이걸 통해서 9월, 10월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기술을 가진 표준 기술 주도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국회의원이랑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앞에서 망의 부분에서 직류 기술이나 다양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으면 그럼 발전하는 발전 장치에서도 기술도 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그 화력기가 아니라 다양한 조그만 전력 변환 장치 기반의 다양한 정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기존의 화력 발전기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스템들을 설계하고 만들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같이 배전망에 다 이렇게 묶었으면 그 망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기술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나왔지만 마이크로그리드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2005년 이후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은 뭐냐면 조그만 발전기를 수요지 인근, 결국 부하 쓰는 인근에 아까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 발전기와 부하를 같이 묶어서 같이 재어서 이게 하나의 발전원 혹은 하나의 부하를 사용하는 형태로 제어하는 형태로 시스템으로 막 하이어라키를 묶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의 기술들이 2005년부터 해서 주로 섬에 많은 부분의 기술 검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거 조금 더 나와서 조금 더 그 신뢰성도 높이고 자연환경이나 뭐 자연재난이나 그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다양한 부분의 기술적인 발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결국 만드는 발전기 기술의 변화인데요. 기존의 화력 발전기가 보시는 것처럼 전원을 받아서 여기 것은 뭐 전압과 주파수라는 어쨌든 발전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해서 전압을 만들어서 전력을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인버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전압을 보고 자기가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의 기술적 차이가 결국 시스템의 큰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기술적 요인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인버터 하드웨어가 바뀐 게 아니라 제어 기술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발전기와 동일하게 그런 제어 기술적인 특성을 갖도록 하는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마찬가지 동향을 하고 있고요. 보신 것은 생각보다 많은 국가에서 많은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시장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부분들을 그냥 큰 틀에서 간단한 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국가 단위에서는 어떤 형태의 기술 개발을 갖고 갈지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장기 전략으로 2020년에 애기평에서 2050년까지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할지를 쭉 해서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 온 거를 보면 현재 아직 발표하는데 현재 앞으로 다음 달 정도 되면 중기 계획 2035년까지 앞으로 그러면 어떤 기술들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술 개발하고 검증할 것이냐가 지금 준비가 되고 막바지 지금 조정 작업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는 애기평에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가면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들이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전력 개통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 등 여러 가지 발전 원에 대해서도 그런 기술 개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빠르게 말씀드려가지고 겨우 시간에 마친 것 같긴 한데 너무 기술적 내용이어서 어렵진 않은 좀 걱정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 나가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발표드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 전준홍 센터장님 감사합니다.